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립니다. 먼저 경제 방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대책 얘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고요. 또 대출은 안 되지만 전세자금 대출하는 것도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것도 안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정부가 18번째 이제 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로 또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종부세율 인상에 이어서 내년부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립니다. 근데 공시가격은 이 부동산 관련 세제뿐, 종부세나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같은 60여 가지 각종 조세 기준이 됩니다. 고가주택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선 내년부터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세의 70에서 많게는 80%까지 되도록 현실화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시세가 높은 가격일수록, 시세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는데, 현재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입니다. 이것과 비교하게 되면 많게는 12%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가격대별 상한선을 둬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좀 맞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마포 지역 등 여기의 경우에는 내년 공시가격이 20에서 3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다. 이럴 때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9억 원 이상 아파트니까 영향받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4%다. 대부분의 시세 9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핀셋 증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고가 아파트가 시세가 이제 중저가 아파트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걸로 지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15억까지는 70%, 30억까지는 75%, 30억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세금 진짜 많이 내겠는데요. 계속해서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배짱이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외에도 결과적으로는 소득보다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도 또 나타나서 가구당 부채도 또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제 통계청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인데요.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쓸 수 있는,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한 3천만 원 정도, 네. 평균 소득이 5,800만 원인데, 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2.1% 늘었습니다. 반면에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 원, 같은 기간 3.2%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40대 부채는 5.7%가 증가해서 1억을 넘었습니다. 1억 689만 원인데 40대가 왜 이렇게 평균 부채가 늘었느냐? 바로 부동산 영향인데요. 집을 매매했다라는 겁니다. 30대도 비슷하고요. 특히 이 가운데서 세금이나 이제 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성 지출의 증가율은 6.2%입니다. 조세 부담도 만만치 않게 이제 소득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 비율이 높은 40대랑 30대가 부채를 껴안고 집을 사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도 좀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런 또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들 사실 이제 동시에 이제 육아휴직이 불가능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입니다. 정부가 이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해서 가능해졌는데 내년 2월 28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요. 2명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고친 겁니다. 또 이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을 돌보는 목적의 휴가제도, 이른바 가족 돌봄 휴가제도가 새로 신설되는데요. 이 가족 돌봄 휴가라는 건 가족 구성원이 좀 아프다, 나이가 든 부모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돌봐야 한다, 이럴 경우에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날짜, 그리고 돌봄 대상의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사업자한테 제출한 방식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좀 촉진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맞돌봄 문화가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남성이 육아휴직 쓰면은 출생을 못한다 뭐 이런 속설도 있긴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오늘 이성과 감성의 일을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이성적인데.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남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심리학과 박사 수료잖아요. 이 학부부터 학부, 네. 석사, 박사를 다 심리학을 하고 나중에 제가 부동산 박사를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아, 고마워요. 물론 뭐 제 전공은 인지심리지만 어쨌든. 자, 오늘 이제 어떤 걸 얘기해볼까 하다가 우리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제가 되었던 화성 8타 사건. 근데 이제 화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춘재 8타 사건으로 일단 부르겠습니다. 네. 이 진범 논란과 더불어서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제 당시 수사 참여했던 경찰관, 검사 등이 무대기로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이 관련 내용을 한번 백기정 팀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12월 19일부터는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뭐 지자체 시의회에서 이제 그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하면 86년도 9월부터 이제 91년 4월 3일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난, 그러니까 13세부터 71세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성폭행 후 살해한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고, 저도 그 당시 서초경찰서 있을 때 공조수사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 그러니까 체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백에 의존한 그런 수사 행태, 그리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뭐 어떤 분석 기법의 오류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그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것처럼 지금 돼 있죠. 그래서 네. 결국 기소를 했던 검사, 또 이 사건은 1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모두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해서 20년간 복역을 하다가 2006년도에 이제 출소를 하신 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실 수사, 그리고 이제 자백에 의존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가학 수사가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현직 그 당시 검사, 그 다음에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서 김성만 씨하고 레드 헤어를 쓰시는 분께서 최명기 원장님 너무 반가워요. 막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최명기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백기정 팀장님 팬은 항상 있습니다. 이 초등생 김양 실종 사건에서 이춘재가 이제 사실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증거도 그렇고 이미 진범으로 지목이 됐던 사람은 19년 6개월 복역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굳이 자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춘재가 자백을 아주 술술했단 말이죠. 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춘재 입장에서는 감옥에서의 나름의 본인의 이제 생활이 있습니다. 뭐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갇혀있긴 하지만 그냥 일상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매일 가서 경찰에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을 끝내야지 이춘재는 다시 본인의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러면 진짜 우리 화가 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했던 것에 의한 자백을 하는 거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자백을 해야지 자기가 모든 거를 갖다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범죄 중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남이 한 걸 하나 얘기함으로 인해서 난 진짜 모두 다 얘기하고 있어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은 이춘재가 했을지도 모르고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이춘재가 범행에 대해서 여죄를 드러낼 때마다 경찰은 더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상황을 갖다 남이 했다고 되어 있는 범죄인데 실제로 자기가 한 걸 드러내서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죄를 더 열심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이춘재는 아마 안 물고 조용히 되고 자기는 다시 본인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생활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뭐 실제든 아니든 이런 식의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십니까? 매일매일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이춘재 입장에서 그 조사에서 본인이 응한다 그래서 본인의 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들이 천인공노하고 분노할 만한 용어를 표현하면은 이춘재 입장에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이거 영웅심리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아무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펼쳐지게 되고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면서 뭔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다. 그리고 지루한 생활이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믹하다는 거는 이거로 인해서 뭔가 진짜 즐거움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담배 하나가 더 생기든 못 먹던 거를 먹게 되든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더 좀 신선해지잖아요. 그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춘재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같이 지내는 동료 죄수들한테 범행에 대해서 얘기했겠지요. 그런 성격이라면. 네. 오히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의 환상이에요. 만약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는 게 그런 어떤 동기가 있어서 자백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제가 얘기했듯이 귀찮아서 자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잔인하며 얼마나 더 이 세상엔 정의가 없는 거며 얼마나 이 세상은 진짜 냉혹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어떤 영웅 심리라든가 그런 어떤 자아도취도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 그보다는 아까 얘기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이지만 귀찮아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되게 특이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석인데 사실은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상당히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엄청 모범적이었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입에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함구하고 있다? 전 이것도 정말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이제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변칙적인 그런 심리 상태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칙에서 보면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시켜달라.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도 혈흔이 낭자한 그런 사건 현장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주 태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사 중에 다른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좀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무려 20여 년간을 넘게 모범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010년도에 시행된 DNA법에 관련돼서 결국 유전자가 이제 일치됐다고 밝혀져 가지고 이런 지금 사안이 이제 그 발생을 한 건데 결국은 저는 그 최명기 그 원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도 해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모범수 생활을 할 때는 목적이 뭐겠어요? 가석방, 무기수가 막 가석방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경찰 수사관이 추궁하지도 않은 사안까지 14건 모두 내가 다 했다. 심지어 청주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사건까지도 모두 자기가 했다. 뭐 네. 강간 미수라든가 성폭행 살해 사건도 이렇게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중에 5건이 지금 일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8차 사건도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드러나서 네. 국가기록원에 지금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 국가기록원에 2017년 8년도에 30년 전 이 8차 사건이 보관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채무가 발견이 됐는데 네.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만약에 의뢰가 된다고 해서 네. 일치가 된다고 하면 이춘재의 이 진술은 상당히 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경기지방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14건 모두 입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 이건데 네. 저는 이춘재 범행이 상당히 뭐 좀 표현 이상하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형태로 더 진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춘재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아서 뭐 이렇게 내지는 빨리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사실은 안 했을 수도 있는 혹은 밝혀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자진해서 얘기하는 이런 심리 이제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함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끝까지 항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인간은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아주 당연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도 압력에 가해지만 저질렀다고 해요. 압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취약해서?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네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팔랑귀구나. 네, 오히려 네.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승부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승부욕.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서로 했더라도 그게 죄가 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받는 게 싫기 때문에 네. 나는 안 했다고 끝까지 버텨요. 그냥 오래 버티진 못하지요. 그 분노라든가 승부욕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되지요. 두 번째는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창피하거든요. 그러나 수치심과 죄책감은 달라요. 수치심은 내가 한 나쁜 짓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창피한 거고요. 죄책감은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요. 수치심은 별로 원상복구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묻히기를. 네,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그러나 수치심이 있으면은 또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의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란가 이해 당사자의 수치심이 있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압박을 버티지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불이익이에요. 불이익이요? 네. 이춘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범죄를 갖다 자백하게 되면은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때는 버텼지요. 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범죄를 갖다 자백하게 되면은 가석방이 무너진다는 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의 범죄를 갖다 얘기할 때까지는 이춘재도 압력에 버텼어요. 네. 그러나 하나를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는 어차피 가석방이 물 건너가니까 하나를 얘기하나 둘을 얘기하나 셋을 얘기하나 100을 얘기하나 똑같은 거예요. 다 시효가 지나갔고 이미. 네, 빨리 끝나버리고 빨리 자신을 그냥 가만히 이 사람들이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이춘재한테 그래도 죄를 묻는 거는요. 끝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영 생활이 되지 않게끔 끝까지 계속 불러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춘재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새로운 국면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뭐 어제도 나온 얘기가 화성 8차 사건, 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초등학생 김양의 유고를 발견해놓고 당시 수사 계장이라고 하나요? 삽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은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은 지금 모르겠다고 주장하니까 어쨌든 맞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현장에서 이제 실종 사건 접하고 지금 이 당시 이 그 소녀는 8세였어요. 9세인가 뭐 우리나라 나이로 9세, 만 8세. 만 8세. 9세. 네. 초등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실종 신고를 받고 관련된 지역에 수색이라든가 수사를 했던 수사팀의 일원이 현장에서 그게 이제 그 실종된 학생의 유골이라고 하는 판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양재동의 그 어떤 그 지역의 수사를 하다가 네. 사실 유골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직접? 예. 우리 파트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유골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 검안을 불러라. 네. 그래가지고 검시를 일단 형식상이라도 하고 그렇죠. 그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은 이 소위 행정 처리를 했어요. 지자체에다 의뢰해서 감회장을 하는 형태. 실종자로서. 이런 형태를 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형사 계장이라든가 그 팀원들 그러니까 반원 그 당시엔 반이었지만 반원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좀 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종 신고가 된 수색 지역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보관해 가지고 그렇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그 신고자 유족들이 아니 유족이 아니라 그 신고자 피해자 가족들 실종 신고한 가족들의 DNA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분석 감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거를 이거 우리 사건하고는 아마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해버렸다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태만하고 아주 부실 수사를 했다. 이렇게 아니 봅니다. 부실수사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주 사체 은닉 수준이 아닌가. 사체 은닉 혐의로 형사 계장하고 2명을 그러니까 입건을 지금 했습니다. 손을 줄넘기 줄로 묶고 네네. 그때 당시에 아이의 속옷도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고 여름이라서 백골 형태로 그렇죠. 벌써 이미 돼 있는 상태였다는데 그거를 발견했으면 무조건 당연히 국가서 보내가지고 누군지 확인하는 게 DNA를 필요한데 일치 여부도 확인을 하고. 삽을 가져오라 그래서 아예 딴 데다 묻어버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이미. 네, 처벌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 그 8세 된 9세 된 아이 그 신고된 아이의 유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옹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당사자들은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는 좀 더 수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색 지역에 또 연고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수사 중이나 수색 중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은닉을 해버리고 다시 매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원장님 만약에 이제 이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은 이게 그 여학생의 그게 이제 발견이 됨으로써 본인들이 뭔가 과거에 수사했던 거에 어떤 범인이 있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상황 증거가 되어서 본인들의 잘못을 갖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실수를 은폐하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사건이 생겼는데 두 번째 경우는 도저히 이 사건을 갖다 풀 본인들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내에 사건이 생겼고 살인 사건이 생겼고 그게 일종의 연쇄살인이랑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범인을 잡을 자신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 그런 질책을 받게 되잖아요. 네. 차라리 사건이 없던 거로 하게 되면 나은 거지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은 살인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긁어부 사람을 안 만들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인 방범대장인가 방범대원인가 그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형사계장이 있었고 형사계장이 삽 가져와라 그래서 그 일을 실제 실행한 또 경찰이 있었단 말이죠. 네. 결국 집단적으로 다 이 모든 하나에 대해서 다 동조해서 그냥 은폐를 한 건데 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인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그렇게 본인이 뭐 은폐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라도 말을 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럼 가만히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일단은 그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몇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합리화. 첫 번째는 네.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쪽이 잔인하게 살해가 됐다는 것보다는 그 유족들의 마음이 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본인이, 합리화를 시킨 네, 거예요?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이 범인이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언젠간 잡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 사건을 은폐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받는 상처도 본인은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회피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또 본인이 이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결국 제일 문제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지만 경찰들이 괜찮을 거래.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 민간인인 분들도 민간인이 어떤 분도 충분히 자기 죄책감을 갖다 덜 수 있는 뭔가 합리화 구조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요 집단에서 본인만 이렇게 태간애가 되었을 때 본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단의 어떤 연대감이 굉장히 견고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가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네에서 뭐 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이 이런 수사기관을 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때 그들 간에 좀 갖게 되는 어떤 유대감이나 연대감이 끈끈한 있었어요.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더 중시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행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조력자나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흡수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안을 수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야라고 하면 쉽게 동화돼 버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줘 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네. 공범 형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간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나서서 이걸 뭐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동화가 돼가지고 어떤 진실이 묻어버리고 은폐되는 경향이 사실 많았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공익 제보라든가 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원칙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고를 하고 공익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군사적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어떤 때였습니까? 아시겠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화가 굉장히 팽창이 돼 있었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형태예요? 이거 빨리 가져와. 무조건 해결해. 네, 해결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수사 책임자가 고위층에 불려가지고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흔히 그 정갱이 구두발로 차는 형태 있죠. 네네. 이런 조인트 까인다는 이런 표현인데 이런 형태로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서 야 이건 무조건 해결해. 잡아들여.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죠. 이게 군사적 문화가 그 당시 크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 수사로도 이어지는 단초도 됐었다 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죄책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죠? 최 위원장님? 사실은 네.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네. 죄책감보다는 네.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안 걸려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민간인 분도 결국은 경찰이랑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서는 이 모든 어떤 조작의 수사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조작이었다고 가정하면 그게 일어났었던 거는 결국은 안 걸릴 거야. 걸리더라도 처벌 안 받을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더라도 다 검사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내려진 건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뭐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들겠어. 우리 처벌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받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양심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함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항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지금은 함구를 갖다 함구하게 되면은 같이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도매급으로 비난에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된 거고요. 본인이 함구하건 함구하지 않든지 간에 이거는 어차피 수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함구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또 지금의 압력에 굴해서 본인이 함구하지 않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압력의 크기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거다? 네. 이분이 만약에 그때 그 담당 경찰관이나 민간인인 분이 그 검사라든가 그런 분이랑 계속 여태까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면 달랐겠지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안 만난 지가 10년, 20년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의 마당에서 좀 있으면은 어차피 경찰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테고 검찰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있는 데를 전부 빨리 얘기해야지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라는 또 지금의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검사는 왜 그래요? 검사는 자기가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뭐 그런 예가 사실 있었죠. 이제 경찰이 그 사건을 송치를 하면 본인이 담당이 돼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이걸 뭔가 뒤집어 엎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하는 편에서 또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기소를 해서 문제는 이거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결국 그 심리를 3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죄로 확정이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의 부실 수사라든가 또 자백에 의존한 수사라든가 또 이런 그 당시 그 시스템이 수사 시스템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3심까지 거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검사의 부실 기소로 이어지고 또 부실 재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심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이 사건은 저는 좀 더 크게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네. 잃어버린 20년 누가 책임을 질까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 사안이고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우리나라 3심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1주택자까지 털어가는 증세 이중 폭격입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조간신문은 정세균 총리 후보 지명자 소식을 일면 톱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동아일보 볼까요? 일면 헤드라인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정세균 지명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새 총리 정세균 지명 경제, 국민통합, 야당 소통으로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일면 사진에는 정지명자의 모습이 담겼네요. 오늘의 궁금한 일면 헤드라인 중앙일보입니다. 내년 2월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한다인데요.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초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에는 힘을 실어줄 수 있겠지만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달궈주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뜨겁지는 못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에 예. 이 스포츠 소식 전하는 마지막입니까? 예,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스포츠 코너가 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라서 그렇군요. 잠시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올 한 해를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이제 10대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 스포츠 10대 뉴스 이걸 오늘의 키워드로 하시겠다 이런 예. 얘기죠. 자, 그러면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청취자들은 이제 자주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올해 한 해를 뜨겁게 만들었던 10대 뉴스. 자, 누구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은 10위, 9위, 8위, 7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10대 뉴스는 1위부터 발표하는 게 왜요? 나을 것 같아서. 원래 그러는 겁니까? 그럼 10위부터 올라갈까요? 예, 10위부터요. 예. 예. 10위는 자, 10위.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네. 이 도쿄올림픽 우길기 논란입니다. 아, 근데 이 논란은 네. 내년 도쿄올림픽 개막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잠깐만요. 이 10대 뉴스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뭡니까? 개인적인 겁니까? 제가 선정했죠. 제가 선정했는데, 제 맘대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얼마나 많은 반응이 있었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냐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10대 뉴스 가장 첫 번째 뉴스는 손흥민 선수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또 이제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나름의 또 이 지표가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예. 종합적인 것을 정리하고 예. 거기에 플러스 양념으로 최동호의 개인적인 전문 지식을 덧붙여서 10대 예. 뉴스를 선정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10위는 과학적이란 말은 좀 붙여주세요. 과학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동원했다. 예. 자, 그래서 10위는 일단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논란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시고요. 자, 예. 그다음에 9위는요. 자, 9위는 축구 경기 월드컵 예선에서 지난달에 월드컵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경기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평양 원정 경기 무관중 무중계 경기였었거든요. 그렇죠. 평양. 그러니까 네. 지난 10월 15일에 이 남자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월드컵 2차 예선 치르는데 깜짝 놀랐죠. 그렇죠. 중계도 없었고 못 관중도 들어가게 하고. 없었습니다. 예, 우리 못 보게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으라고 해도 있을 리도 없겠죠. 그렇죠. 예. 이게 9위다. 예. 이게 과학적 분석에 의한 거다. 특히 강조합니다. 예. 그때의 그 충격을 좀 측정을 했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깜짝 놀랐죠. 그게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옵니까? 충격이? 이거는 과학적 지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8위 보겠습니다. 예, 8위는 그 비인기 종목인 다이빙에서 이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의 메달이 나왔거든요. 다이빙 종목에서요? 예. 그게 언제였었냐면은 광주에서 지난 7월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죠. 네.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인데 이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가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이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을 따냈는데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정말 성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다이빙 메달과 함께 이때 또 감동 어린 스토리들만 있었거든요. 이 뭐요? 뭐냐 하면은 예. 대회 개막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개최국이기 때문에 네. 여자 수구 종목에도 우리가 출전해야지 된다. 네,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여자 수구 팀이 없어요. 그래서 수영하는 선수들을 이 종목에서 이 종목 저 종목에서 급하게 공수를 받아서 팀을 구성을 했죠. 네. 우리 여자 수구 대표팀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목표는 1승도 아니었습니다. 1점 나는 거. 한 골 넣는 거였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1차전에서 우리가 헝가리에 졌거든요. 네. 0대 64로 패했습니다. 기록적인 패배죠. 그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진짜 놀랬던 기억이 근데 나는데요. 2차전에 우리가 러시아에 또 패했는데 그래도 한 골을 넣어서 1대 30으로 패했죠.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비난이 아니라 박수를 받았죠. 그렇죠. 개막 한 달 잘했다. 전에 급주된 팀이었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감동 어린 스토리도 지난 7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19, 87 이건 뭡니까? 예, 7번째 뉴스는 이제 프로야구 두산의 역전 우승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두산이. 왜냐하면은 이 정규 시즌에서 네. SK의 우승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됐었습니다. 네, 1위를 네. 달리면서. 그런데 네. 두산이 정규 시즌에서 이 극적으로 SK를 제치고 역전 우승 차지했는데 시즌 마지막 날에 가서야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이 됐죠. 그랬군요. 올해 두산 팬들은 더 이상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역전 우승 차지했는데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거든요. 한국 시리즈에서 키움을 만났습니다. 키움의 4전 전승. 한 번도 지지 않고 4전 전승을 거두면서 아주 일방적으로 통쾌한 우승을 차지했죠. 그게 되게 중요한 뉴스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10대 뉴스를 보더라도 네. 프로야구에서 우승이 결정되는 거는 대개 이제 10대 뉴스에 포함이 되거든요. 최고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역시 두산의 이런 그 통합 우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회자됐던 얘기가 있었죠. 두산에는 역시 가을 야구 DNA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2뉴스는 일본 도쿄 오길기 올림픽의 오길기 논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그 무관중 논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빙 메달에서 우리가 뭐 1m에서 상탄 거 논란, 그 다음에 19, 8, 7위는 이번에 두산에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키움으로부터 전승을 거둔 예. 논란. 그 다음에 6위는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19, 8, 7, 6. 여섯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좀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즐거웠던 소식들이 대부분인데 즐거웠던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죠. 올해 초에 한국 스포츠는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공부를 했습니다. 누군지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그 여성 쇼트트랙 선수가 내가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많은 선수들이 네. 잇따라 스포츠 미투가 촉발이 됐었거든요. 스포츠 미투. 예, 스포츠 미투에 이어서 또 올 초에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인기를 모았던 팀킴 컬링 아시죠? 그렇죠, 컬링. 예, 네. 언니 예. 유명했던 이 팀킴이 또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팀킴 사유화가 네. 또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죠. 돈 문제도 좀 거기 껴있고. 예, 그랬죠. 그래서 네. 이제 현재 그 가해자인 조지범 코치는 이 상습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든요. 이 건과 별개로 이 성폭행 혐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팀킴을 사유화했던 이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 국가대표팀 감독은 업무상 횡령 그리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인 어른과 사위 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김경두 장인은 장반석 국가대표팀 감독의 이 처가 이제 그 컬링 팀킴의 감독이었죠. 예. 직권 면직됐습니다. 그랬군요. 하여튼 안 좋은 소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군요. 그 다음은 뭡니까? 사위? 네 번째는 이거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네. 모두들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2019년 6월에 행복했던 기억. 그 이름은 U20 월드컵 준우승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네.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라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20세 이하 월드컵이었었거든요. 네. 여기 히어로가 두 분이 있었죠. 정정용 감독하고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예. 너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0대1로 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적이 안 좋겠구나. 일찌감치 짐작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런 예상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까지 했군요. 예. 남아공, 아르헨티나 모두 다 이기고 16강에 올라갔고요. 16강전에서 일본 이겼고 네. 8강전에서 세네갈 이겼습니다. 그리고 4강전에서 에콰도르까지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뭡니까? 세 번째 뉴스는 좀 알 것 같아요. 그쵸. 지금까지 안 나온 훌륭한 선수일까? 제가 물어볼까요? 세 번째 뉴스 뭡니까? 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저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네. 우리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스포츠 스타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손흥민, 박항서, 류현진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누구 꼽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류현진 뽑아야죠. 그렇죠. 이게 류현진 선생님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류현진 선수께 네. 알려드릴게요. 우리 네. 노 선생님이 당연히 세 번째라고 얘기했다고. 예. 류현진 선수 올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커리어 하이입니다. 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이제 네. 14승 5패 거뒀고요. 평균 자책점 2.32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장면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이전에도 박찬우나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한 적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는데 이 류현진 선수가 우리 선수 가운데는 최초로 올스타전에서 선발로 등판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5월 8일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완봉승.
완봉승은 9이닝까지 혼자서 책임지고 다 던지면서 한 점도 안 내줬다. 내주지 않았다. 이런 와, 뜻이죠. 정말 괴물 류현진이 많네요. 예.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엄마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기쁠 일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요? 뭐냐면 모두의 관심사가 이제 FA로 나왔는데 네. 어느 팀으로 가느냐. 계약이 문제죠, 지금. 예, 그리고 FA는 보통 이제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가 이제 진짜 그 팀 옮기는 소식, FA 계약 관련돼서 신빙성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 때인데 왜냐하면 네. 이 에이전시가 스카포라스예요. 스카포라스. 예, 네. 스카포라스가 자신의 선수들인 그 게리 콜하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하고 앤서니 랜드라는 선수들 네. 예를 들면 3억 달러, 2억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은 억 단위 선수로 류현진 선수가 이제 마지막 남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계약에 이제 집중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토론토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토론토 이외에도 몇 가지 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 스카브로스가 이제 류현진 선수 계약에 집중하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계약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관심사는 총 계약 액수가 1억 달러가 넘느냐 못 넘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돈 얘기하니까 오래 얘기하시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짐작 가시죠? 누구일까요? 저 누군지 알아요. 박항서 감독. 예. 이 마치 이제 박항서 감독 우리가 흔히 이제 박항서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박항서 매직을 보면 그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아요.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준다. 여태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약간 지니 인형 느낌이 좀 나네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렇죠.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도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아시안 게임 4강에 올라가고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 보통 스즈키컵이라고 얘기하는 이래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취임 이후에 동남아 팀을 대상으로 해서는 한 번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박항서 감독 다시 계약하긴 했다는데 우리나라로 오셔서 좀 우리나라를 더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항서 감독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나이 시대는 끝났다. 그럼 아예 그냥 베트남에서 계속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했다가 저는 박항서 감독한테 혼나긴 했는데, 재계약 전에, 직접 통화하셨어요? 얘기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명정이라도 모든 대회에서 다 우승하기 힘들죠. 그렇죠. 경기마다 다 이길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게 신화로 되는 거 아니냐. 박수 칠 때 떠나라 농담 이거였어요? 반 신으로 얘기했다 네. 굉장히 혼났죠. 그렇죠. 혼나야 되겠네요. 어쨌든 박항서 감독은 우리나라는 안 오고 일단 베트남은 계속 계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박항서 감독의 모든 그 지금까지의 성과가 베트남에서는 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원을 말해봐 했는데 소원이 끝이 없어요. 이제 두 가지 소원이 남았습니다. 소원이 끝이 없어. 예. 욕심이 좀 있으시구나 이제. 내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이 이 베트남으로서는 두 가지 목표인데 두 가지 다 이룰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루어지게 되면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본선 진출이자 최종 예선 진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뭐 뻔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박자 맞추겠습니다. 누구 1위가 뭡니까? 손흥민입니다. 역시 우리의 손흥민 선수였군요. 예.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최고의 선수. 예,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네. 올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가장 인상적인 기록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은 유럽리그 한국 선수 통산 최다골 신기록이죠. 여태까지 유럽에서 뛰었던 한국 선수들 모두 통틀어서 네.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이 뜻이거든요. 몇 골이나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종전에 갖고 있던 기록이 이제 그 차범금 전 감독의 네. 121골이었었거든요. 121골이요? 예, 와.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그 11월 7일에 네. 통산 123골을 기록했습니다. 10골에 9개 어시스트. 올 시즌 10골에다가 어시스트 9개 기록 중인데. 통산 375경기 중에 예. 126골, 3경기당 1골.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리그에서 통산 126골을 넣었는데 이 통산 375경기니까 3경기당 1골씩 꾸준히 넣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차범근 선수를 뛰어넘은 거네요. 옛날에 한참 전에.
111골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차범근 선수는. 차범근 전 감독은 121골인데 선수가 차범근 이제 감독은 이제 감독이죠, 참. 독일에서 네. 11시즌 뛰면서 세운 기록이고요.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9시즌 유럽에서 벌이면서 세운 기록인데 훨씬 더 많이 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골 기록은 대단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아주 그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 페어플레이하고 네. 차범근 감독도 대단한 게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로 뛰게 되면은 견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그렇죠. 이 기록을 세우면서 옐로우 카드는 단 한 장밖에 없었다는 점. 정말 훌륭합니다. 아직까지 27살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또 발전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10대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주말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